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에 반발해 벌어진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관련해서도 법조계에선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구속된 상태이고 이제 어제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은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져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속영장이라는 것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이제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있을 때 발부가 되는 것이고요. 결국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 과정 자체에 있어가지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있어서 필요로 하는 수사에 강제적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걸 법원이 인정될 때 발부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다라 볼 수 있고요. 이제 영장 발부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그 영장 발부 이후 최대 20일간의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사라는 건 결국은 이 사람의 혐의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밝히고 그다음에 형사적으로 공소 여부, 공소의 혐의점들을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금 과정은 이제 영장이 발부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기소와 관련돼 가지고는 최종적인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기 때문에 공수처와 이제 검찰이 이첩 당시의 협의에 따라 가지고 절반씩 기간을 나누도록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는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수처에서는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강제 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만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또 강제 구인에 대해서 문의는 많은데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강제 구인을 할 것인지 아니면 방문 조사를 할 것인지 전망을 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실익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강제 구인으로 공수처로 데려와 조사를 하든 아니면은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기본적으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서 수사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사 장소를 어디로 어떻게 하는지 자체는 수사의 진행에 있어서의 실익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 입장에서는 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어쨌든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 구속된 상태이지만 조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 대통령이 앞서 체포된 이후에도 공수처에 한 차례 조사는 받았지만 그 이후에는 물론 한 차례 조사를 받을 때도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후에 조사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이 구속이 된 이후에도 사실 구속이라는 게 윤 대통령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속을 시도를 한 건데 결국에는 또 조사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태도가 특별히 영장 발부에 따라서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저희 나라 전체, 우리나라 전체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부분을 밝히고자 하는 공적인 절차가 바로 수사입니다. 그 수사 절차에 계속적으로 협조를 안 한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혐의점을 입증하는 과정과 또 그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제 검찰로 이제 수사가 넘어가게 됐을 때 그때 또한 이제 계속 수사에 협조를 안 할 것인가는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의 공수처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비상계엄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사와 재판의 대상이 전혀 아니다라는 입장을 또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로 넘어가더라도 이 태도가 바뀌지는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가 수사 방식을 결정할 때 실익을 좀 따져서 결정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방문 조사든 강제 구인이든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이제 강제 구인을 해서 또 진술 거부인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것 자체가 어떤 실익이 있을지에 대해서 공수처 입장에서도 고민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수사 그리고 영장 발부의 전반적인 절차는 결국은 법 적용과 법적인 수사에 있어가지고는 누구에게도 애가 있을 수 없다라는 점을 전제로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또 실체적 진실을 밝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협조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구속된 가운데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가 접견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즉 자신의 변호인 이외에는 가족도 접견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렇게 조치를 내린 건데 이 공수처가 이런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네, 이에 앞서서 이제 유사한 사례로서 김용은 전 장관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이제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 접견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법원에 준 항고를 그 변호인 측에서 제기를 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항고 기각 판결을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이 구금이라는 과정 그리고 수사의 과정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이제 비례적으로 봐서 판단합니다. 하나는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 당시에 어떤 지시가 있었고 어떤 사실관계가 있었는지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는 국회를 차단하거나 국회의원들을 임의로 체포하거나 혹은 국회의 계엄의제 의결을 막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를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죠. 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한 절차적 중요성 그리고 그것이 증거인멸 등으로 인해서 훼손될 수 있는 우려 등을 고려해가지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등과 비례해서 만약에 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훨씬 더 많은 권리 제한들을 하고요. 만약에 혹시 가벼운 범죄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불구속 수사 그리고 구속 수사의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권 제한 조치가 굉장히 약하게 이루어집니다. 죄송합니다. 예.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라는 거는 사형 무기징역만 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고요. 이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요 임무 종사라고 할 수 있는 그보다 낮은 단계의 피의자에 대해서도 수사 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조치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조차도 접견 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황인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 목적이 아니다.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고 온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그럴 때면 저희가 한번 이 범죄 혐의점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과 무기만이 이제 법정형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보다 낮은 형태의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다른 방식으로도 접견 과정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예. 있고 만약 그럴 경우에는 국가공동체 차원에서 굉장히 심각한 위험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본다면은 예. 거기에 따라서는 수사 기간 동안에는 제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일단은 법원의 결정이었습니다.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치들이 이루어졌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들의 위법성이 없다라는 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법원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런 접견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이것이 계속 구속 기간 동안 있는 것은 아니고요. 기소 전까지의 수사 단계까지만 이루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계속 유지될 수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공수처의 조사 시도에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앞서 체포가 됐을 때도 체포 적부심을 청구를 했었어요. 물론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이번 경우에도 구속 적부심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네,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체포영장에 대해서 또 이제 이의 신청도 했었고요. 체포 적부심이라는 절차도 했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많이 없는 그 절차적인 행동들을 했었기 때문에 구속 적부심도 당연히 청구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구속 적부심에서는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이상 이제 그것을 인용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구속 적부심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이것이 수사의 재판의 대상이 안 된다라는 태도가 견지된다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에 있어서 구속 적부심에서 다른 결정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이제 보름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수처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게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전망이 많이 나오는데 검찰과 공수처가 구속 조사 관련 논의를 재개할 예정으로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시점이 빨라질 가능성이 좀 있다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예.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공수처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돼서 영장의 발부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받은 상황에서 정작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 자체를 제대로 진행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약속한 기간까지는 어쨌든 수사를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고요. 예. 다만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기소를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하느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이익, 실익면에 있어가지고는 검찰로 수사를 넘겨가지고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초적인 조사들이 더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에 협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게 넘긴다면 언제쯤 넘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20일이라는 구속 기간이 있지만 여기선 체포로 된 기간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구속영장 마감 기한에 최소 10일 전에는 넘길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보다 좀 더 빨리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지금 이 시각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앞의 상황을 보고 계신데요. 날이 많이 어두워졌는데 공수처에서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그 조사, 즉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해서 공수처 건물로 데리고 와서 조사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만 만약에 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이 옥중에서 별도의 공간에서 조사를 하는 시나리오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실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을 때 별도 공간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첫 번째로는 공수처로 데려가서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구치소에서라도 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네, 중요한 거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수처에 가더라도 아니면은 현장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조사에 협력적으로 그 구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질문들이 있죠. 예. 도끼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들 끌어내는 지시를 했는가? 그리고 국회를 전면적으로 차단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구체적으로 이제 국회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 등에 대해서 체포하라는 지시를 했는가?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한 확인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를 대체할 수 있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였는가. 그러면 이 쪽지는 누가 작성해서 어떻게 했는가. 포고령 1호는 누가 작성하도록 한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장소가 공수처인지 아니면 장소가 구치소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이 시각 서울구치소의 현재 장면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공수처가 소환한 조사에도 불응을 했고 그 뒤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윤 대통령이 수용된 현재 이 서울구치소에 방문을 한 상태지만 시간만 좀 흐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이제 공수처 직원들이 조사 불응 이후에 서울구치소를 방문한 이후에 해가 진 모습이고 이렇다 할 호송차라든지 관련 차량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는 일단 이루어져야 할 텐데 날이 어두워지는 이 현 상황에서 조사가 가능한 시점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야간 조사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가능한 규정이 있는지 어떻습니까? 네, 본인이 동의할 경우에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야간 조사도 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조사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진술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어떤 생각인지에 대한 것들 사실관계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아마 여러 가지 방문 조사를 진행을 하는 것에 협조를 요청을 하든 아니면은 예. 자진해서 나와서 공수처에서 조사를 받도록 하는 것을 설득을 하든 아니면은 이제 그것이 아니라면 마지막 수단으로서 강제 구인이 있을 텐데 강제 구인이 된다고 하더라도 조사 자체에 응하지 않는 것은 똑같기 때문에 예. 거기서 몸만 이제 공수처를 인치한다고 해서 특별한 실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조사 자체에 협조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실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진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을 가능성,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공수처가 계속해서 윤 대통령,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는 상황인데 결국에 조사에 불응을 하고 구속이 된 상태에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만약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도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검찰로 조기 이첩을 하면 그때는 좀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때도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수사의 대상이 아예 아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초기에는 경찰, 검찰, 공수처 모두가 소환 통보를 했었고 예. 수사에 응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사태, 이 사건의 어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전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관들이 나서서 요청을 했었고 그때는 사실은 그때도 모든 기관들의 소환 요청에 다 응하지 않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찰로 이첩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협조적으로 태도가 갑자기 바뀔 것일까를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구속된 상태지만 아직 신분은 대통령 신분이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경호 혹은 대통령에 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문제로 좀 감론이 많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구속 상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현직 대통령에서 지위를 유지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예. 경호라는 것은 그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이 바로 경호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구치소와 같은 구금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도의 보안 구역이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혹은 그런 형태의 위해들이 가해질 가능성이 낮고 기본적으로 그 시설의 관리와 유지들은 그 교도관 등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유사한 사례로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경호 대상입니다. 그런데 전직 예. 대통령이 수감한 사례들은 그 전에도 많이 있었죠. 그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특별하게 이제 시설 내에 경호처가 경호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네, 시설 내에는 없었고 이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동해서 조사를 받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경호는 이루어진다고 그렇습니다. 정리를 예. 해주셨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지금도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차례 이제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진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장실질심사 때였는데 그때 윤 대통령에게 담당 판사가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물어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즉 윤 대통령이 그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비상입법기구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라라는 쪽지를 건넸는데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직접 판사가 물어봤다고 해요. 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대답을 했는데 비상입법기구라는 게 이 내란 혐의를 입증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적인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입법기구, 우리나라의 이제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상 입법은 누가 담당하면요. 국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총의에 따라서 뽑은 국회의원들이 입법 권한들을 행사를 하고요. 우리 헌정 질서상으로는 국회가 아닌 다른 입법기구를 상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바로 군부대가 출동하고 경찰이 출입을 통제한 것이 바로 국회였고요. 처음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거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걸 넘어서 가지고 아예 다른 형태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결국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를 무력화하고 대신에 임의로 창설된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입법 권한까지도 대통령이 임의로 하고자 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 우두머리라는 혐의에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물증이자 증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물어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쓴 건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조사에 좀 협조를 하는 방법만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대질 조사 같은 걸로도 사실 여부를 좀 밝혀낼 수 있습니까? 네, 대질 조사 등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떤 태도를 봤을 때는 대질 조사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쪽지를 누가 받았냐면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누가 받았냐고 한다면 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제 경제부총리 시절에 받았다라고 경제부총리로서 이런 내용을 받았다라고 해서 물증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들에 대한 지시 또한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제3자들의 진술을 통해 가지고 그 혐의 사실이 입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국회를 완전히 배제하고 입법기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창설한다라는 지시를 내린 적이 저 이제 87년도 이후에 있었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에 대한 입장이 결국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된다고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증거인멸 그리고 이 부분의 시체적 진실을 밝히고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사로서는 판단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조사에는 계속 응하지 않는 상황인데 거의 유일하게 지금 알려진 본인의 직접 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내가 쓴 것인지 김용현 전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였고 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포고령에 대해서 김용현 전 장관이 베껴 쓴 것이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이런 주장, 그러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쓴 것이다라는 주장을 향후에 기소된 이후의 재판에서도 지속해서 주장을 할 가능성이 큰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태도가 그런 답변이 이 헌법재판이든 형사재판이든 전혀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기본적으로 헌법질서 속에서 국회 전체를 차단하고 국회 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을 대통령의 그런 권한을 우리 헌법에서 준 적은 없고요. 그리고 국회를 대체하는 입법기구를 대통령이 임의로 만들 수 있는 권한 또한 헌법상 준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거는 민주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예. 그것 또한 잠시만 위임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들을 포고령의 1호에 제가 기억하기는 1항이었습니다. 1항으로 그것이 반포가 됐고 공포가 됐고 또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비상입법기구라는 것을 현재 권한대행에 때 직접적인 지시와 함께 전달했다는 물증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했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태도로 이야기를 예. 한다는 거는 사실은 앞으로의 헌법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피의자 입장에서 굉장히 피고인 입장에서 불리한 양형의 사유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 대통령이 조사에 좀 더 협조적이야 사실 여부 확인을 하는데 용이해야 할 텐데 아직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다 할 입장은 전하지 않고 있고요. 실시간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 서울구치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송되는 듯한 그런 기타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발부된 이후에 서부지법에서 지지자들의 법원 난입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조인으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예. 가장 충격적이고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12월 3일에는 군부대가 국회 유리창을 깨고 국회에 진입하는 거를 바라봤죠. 예. 당시 이제 신랑이 끝에 국회 본청에 완전히 진입하지는 못했지만은 그 장면을 바라봤고요. 군부대를 동원해서 입법부를 침탈하는 시도들을 봤던 것이 12월 3일의 모습이었다면은 어제는 대규모 군중과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법부를 침범하고 사법부를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체계는 민주공화국의 권력 체계는 행정, 입법, 사법이었습니다. 12월 3일에 시작된 일은 입법부 자체에 대한 차단과 폭력적인 이제 제거를 목적으로 한 것들로 보여진 부분들이 있었다면요. 예. 어제 보여진 모습은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 속에서 헌법재판과 수사, 재판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3권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가 물리적 폭력의 지배 속에서 잠시나마 놓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법부의 권위와 사법부의 장소 자체가 완전히 폭력적 대중에게 예. 폭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유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단순하게 건물이 손상을 입거나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폭력을 통해서 사법부를 전복시키거나 사법부를 능멸하거나 사법부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보여줬고 그런 메시지들이 전파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사태와 관련해서 대법관 회의도 열렸는데 나온 대법관 회의 결과 법원에 대한 공격은 법 취지를 부정한 것이다. 매우 중대한 범죄다라는 메시지가 나왔고요. 물적 피해도 6억 원에서 7억 원가량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예요. 이때 들어간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형량으로 어떤 범죄가 적용돼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범죄가 동시에 적용이 됩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즉 다중의 위력으로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점이 적용이 될 것이고요.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도 적용될 겁니다. 50명이 넘는 경찰관이 이제 상해를 입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 과정에서 공용물 손상과 그다음에 건조물 침입도 당연히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법원 직원들이 감금 상태에 있었다는 것 또한 밝혀졌기 때문에 그거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런 행동들을 했다면 특수감금도 해당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만약 구체적으로 영장 발부 판사에 대해서 살해 협박 등을 계속하고 구체적으로 그 실행 행위로서 그걸 나아가고자 했던 거라면 살인 애비 음모 또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동을 우리가 법 쪽에서는 소요죄라고 합니다. 즉 다중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일정 지역 안에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소요라고 하는데요. 소요죄 또한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소요가 우리가 말하는 폭동이라는 거는 뭐 상점을 약탈하거나 뭐 차량을 부수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폭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이런 다중의 폭력 행위를 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건의 내용을 수사를 해봤을 때 단순히 그것을 넘어가지고 법에 의한 지배, 사법부의 권능 자체를 완전히 회파하고 그것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전복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폭동을 동원시킨 거라고 한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폭동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내란 혐의점이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구치소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가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에 공수처가 오동훈 공수처장은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공수처장으로서는 다음 단계로 어떤 전략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수사 자체에 대해서 계속 비협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추려가지고 수사 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는 전략들이 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결국 지금 영장 발부에 중요한 사유가 됐던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관한 대한 조사들을 진행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뭐 200쪽이 넘는 지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집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술을 받아내고자 노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구속 상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오동훈 공수처장은 서울구치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밝혔고요. 강제구인과 관련해서는 문의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확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라든지 방문 조사가 이루어질지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어제 새벽에 그 서부지법 사태로 돌아가서 말씀을 좀 나눠볼게요. 그럼 지금 6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매우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공격은 단순하게 법원 기물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요. 이 민주공화국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법원은요. 많은 사람들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다뤄서 처벌의 여부들을 결정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거는 오늘 법원 행정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 나라가 존립하는 데 있어서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법원의 이런 결정들을 따르지 않고 폭력으로 제압하고자 한다면 남은 거는 폭력과 폭력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목적을 강요하거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폭력을 수단으로서 동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이제 법치가 아니라 거리에서 폭력과 폭력이 난무하는 어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내란과 내전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사법부라는 것이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사법부의 경내로 들어가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마치 무법지대처럼 사법부가 완전히 유린되고 능멸되는 모양을 계속적으로 연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이 없다고 한다면요, 결국은 소위 말해서 잘못된 효능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력을 통해서 얼마든지 사법부를 배제할 수 있다라는 효능감을 가지게 된다면요, 수사기관도 헌법재판소도 어떠한 공적인 권력들도 이러한 다수를 동원한 폭도를 동원한 폭력에 전복될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한 효능감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서부지법에 대한 이런 그 폭력적 유린이 있는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헌법재판소에도 또 헌법재판소에 침입한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도 그런 어떤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어떤 정치적 입장을 떠나가지고요. 이 나라 자체가 존속할 수 없고요. 말 그대로 원래 비상계엄이 처음 선포됐을 때 전시 급변 사태가 우리가 있었냐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전시 사변 사태로 우리나라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 대법관들이 회의를 열고 밝혔습니다.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는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입장이 공개적으로 표명되는 게 매우 이례적인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했던 게 경찰에게도 폭력을 행사해서 중상자가 발생하기도 했고 또 수사기관이 지금 현장에서 폭력행위, 법원 난입을 독려한 유튜브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처벌을 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수사에 있어서 조금 검토해봐야 할 사안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조금 단계별로 나눠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두 가지 형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단순하게 특수공무집행 방해 혹은 소요
를 선동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제 법 적용을 하는 거에는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을 예. 겁니다. 왜냐하면은 결국 그런 범죄 행위를 실행하도록 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실행 행위로 나온 것이 바로 그 결의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소수의 일부 무리들이 다수에게 그런 자신들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실질적으로 그런 인과관계를 미쳤는지를 현실적으로 입증하는 거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들이 선동한 내용들이 단순하게 이제 어떤 정치적인 구호를 넘어서서 이 나라의 헌법과 사법 질서를 완전히 부정하고 이 헌법과 사법 질서를 폭력으로서 뒤엎을 필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호응한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거기에 수단에 응함으로써 사법부를 유린하는 상태를 이뤘다면은 이것은 단순하게 소요에 대한 교사가 아니라 내란 목적의 선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란 목적의 선동과 소요를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소요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길거리 등에서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파괴 대상이 되는 거는 상점이라든지 공용 기물 등이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적 재산들이 침해될 수가 있겠죠. 소유의 보호법익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내란의 보호법익은요 헌법과 법치주의 자체입니다. 오늘 대법관 회의에서 나온 거는 이번 공격이 단순하게 일정 지역에서의 폭동이 아니라 헌법과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공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선동한 내용들이 헌법과 법치주의, 특히 사법권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이것을 폭력으로 뒤엎고자 하는 선동들이 있었고 그것을 실제로서 폭동으로서 나타나서 그것이 그 물리적으로 그런 폭동과 폭력적인 행위들이 현장의 파괴로까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단순하게 소유죄에 대한 교사를 넘어서서 내란 목적의 선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적 체계 속에서 뭐뭐 선동죄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선동죄라는 게 있습니다. 내란죄의 구성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그리고 단순 가담자 그리고 마지막에 선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즉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내란을 일으킨다고 할 경우에는 폭동이 이루어지려면은 군사력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상당한 사람들의 참여와 어떻게 보면 대중의 동원들이 필요하거든요. 결국 국가의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무너뜨리는 것에서 대중의 폭력적 동원들을 하고자 하는 것들 그 자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헌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란 목적 선동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이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함부로 어떤 행위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붙이는 거는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내란죄 자체가 굉장히 엄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쓰는 것 자체가 무게를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또 이것을 독려하거나 장려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발언들을 봤을 때는요. 단순하게 이제 일시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의사를 표명한 걸 넘어서서 폭력적 수단을 통한 국가 권력의 배제를 구체적으로 교사하고 그것을 계속 요구하고 대중들을 동원한다라는 측면들이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한 소요를 넘어서 소요 교사라는 어려운 법리 적용을 넘어서 내란 목적의 선동으로서 적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형태의 수사 또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어제 서울 서부지법에서 일어났던 난동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좀 더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해가 많이 어둑해져서 거의 밤이 된 상태인데 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공수처에서 이제 속보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강제 구인이라 하면은 강제적으로 윤 대통령을 공수처로 이제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겠다 이런 방침인 것 같은데요.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어떤 의미일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제 수용 시설에서 나오지 않고 이제 조사하러 아까 이동하시죠. 근데 이동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치, 즉 조사관 앞에 조사를 진행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진행한다는 것을 이제 강제 구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어딘가에서 도망갈 수는 없지만
있지만은 그 과정에 있어서 조사 자체를 물리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경우들은 간혹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 경우에 조사 자체를 어쨌든 강제 수사로서 강제적으로 이제 조사관의 조사관의 질문을 따르도록 하는 절차들을 진행한다는 것인데요. 예. 기본적으로는 이 경우에도 근데 강제 구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는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실익 자체가 크지는 않을 가능성은 그 높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거나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이럴 때는 예를 들어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영장을 직접 법원에 제출을 하고 또 그 영장을 청구해달라는 청구서를 제출하겠죠.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체포 영장을 이제 직접 보여주는 그런 절차가 있잖아요.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인데도 강제 구인을 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보여주거나 뭐 그런 절차도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거는 구금된 상태에서 강제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적 요건으로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위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지 또 구속영장을 발부해놓고 수사를 위해서 필요로 하는 영장을 또 발부받거나 그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강제 구인하겠다 이렇게 구두로 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굳이 이제 이 과정에서 실익 없이 물리적인 충돌이라기보다는 물리적인 인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희가 현재 서울구치소 앞에 이 시각 실시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수처의 소환조사에 또 한 번 불응을 했고 그래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서울구치소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서는 이제 강제 구인에 대해서 정확한 결정된 것은 없어서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 했던 공수처가 조금 전에 속보를 통해서 강제 구인을 시도 중이라고 전해왔고 몇 분 전에 비해서 경찰 인력 상당수가 지금 서울구치소 경내로 이동하는 모습이 조금 전에 보였거든요. 현재는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경찰 인력이 보이지만 이전에 저희가 얘기 중에 경찰 인력이 상당수가 구치소 내부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고 또 하나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구치소 앞에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고 했던 공수처가 현재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결론적으로는 이제 근데 강제 구인이라는 것이 공수처로 꼭 이동을 한다는 걸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예,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방문 조사라는 것이요. 네. 이제 수감하고 있는 방에 직접 가가지고 조사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수감하는 방에뿐만 아니라 구치소 안에 또 조사가 가능한 공간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이동하는 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동조차도 거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강제구인이라는 표현을 폭넓게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은 보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꼭 공수처로 인치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공수처가 강제 구인을 할 때 꼭 구치소에서 구치소 밖으로 밖으로 이동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네. 구치소 내에서 조사를 위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킬 수도 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결국은 이제 수감 시설 그 자체 안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면은 그 부분을 이제 시도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 이제 조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에는 야간 조사는 밤 9시 이후부터는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에는 뭐 야간 조사에 있어서도 그렇게 방어권을 행사하거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정 시간이 넘어서면은 오늘 조사는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공수처가 아마 저기로 간지는 제법 됐을 것으로 보이는데 가능하면은 이제 시간 내에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아마 처음에는 협조 요청을 했을 것이고 이제 예.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완강히 거부하자 이제 어떤 수단을 동원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 강제구인 관련해서요. 과거에도 그렇게 수사기관으로 이동하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습니까? 네, 방문 조사를 진행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은 꼭 수사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구치소 등에서 현장 조사들을 진행하는 경우들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고 있는 화면이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새벽에 발부가 돼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지금 구금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공수처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즉 윤 대통령을 강제로 인치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속보가 나온 상황이고 윤 대통령이 이 같은 강제 구인에 응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공수처는 계속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이 그냥 시도가 아니라 강제 구인이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이 강제적으로 어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결국에는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강제 구인에도 사실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구속 피의자가 강제 구인이라는 건 사실 강제 수사의 일환인 거잖아요. 거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거부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물리적으로 계속 그것을 저항할 경우에는 뭐 사실은 그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그 조사 자체를 응하지 않고 조사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어느 경우든 간에 유의미한 수사가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제 공수처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 사건을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당사자가 이제 저항하고 거부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수사를 위한 노력과 시도를 안 한다는 것 또한 또 하나의 이제 내부적으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다른 수단들을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 구속도 정해진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수처가 강제 구인에 나서겠다, 좀 강한 선택을 내비치긴 했는데 결국에 혹시 조사 시간만 구속된 기한만 시간이 흐르고 허비가 된다면 어떻게 할지 그 다음 단계까지 좀 전략이 짜여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공수처 입장에서는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 측과는 혹시 논의된 바가 없을까요? 뭐 공개된 건 없겠지만 내부적인 논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라는 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공소장이라고 하죠. 공소장이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 이것이 어떤 것이 범죄이고 이 범죄를 어떻게 다루어서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법원에 넘기는 절차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은 수사의 가장 핵심은 공소를 제대로 진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제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 계속 강하게 거부를 하고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공소를 제대로 제기하기 위해서 또 기소를 하기 위해서라도 검찰 쪽으로 관련된 사건들을 넘기고자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나눴듯이 검찰 조사에도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구속 기간이라는 게 뭐 2월 7일까지라고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할 가능성은 낮겠죠. 네, 그래도 수사를 위한 노력들은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라는 거는 결국은 특정 개인에 대해서 그 사람을 침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범죄 혐의점이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한 그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결국은 적어도 그 기간까지는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다만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든 간에 결론적으로 그 기간 안에 기소를 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만 봐도 이미 어둑어둑해진 지 한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강제 구인 시도가 만약에 무산될 경우 내일 다시 시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기간 내에는 계속적으로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치를 어디로 어떻게 하느냐 자체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공론장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 수사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 사태의 본질에 있어서도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사실 인치 여부만 저희가 한 20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렇죠. 인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 있어가지고는 이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고 밝히는 과정이 어려울 것이다. 일단은 본인 입으로 밝히는 부분들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그 자체보다는 이 사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들, 핵심적인 증거들, 그리고 각각의 관련자들의 진술의 내용들이 앞으로의 사건에 대해서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자료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에도 불응하고 강제 구인에도 불응한다면 말씀하신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결국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수사가 거의 다 마무리되고 기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공판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에 임했고 또 어떤 진술들을 했는지가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수사에 응하지 않는 부분들이 결국 혐의 사실에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수사에 응하는 것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일종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이 혐의에 대한 불리한 진술들이 증거로서 계속 현출되는 과정들은 예. 결론적으로 이렇게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들과 함께 결합돼가지고 앞으로의 양형과 혐의 인정에 있어가지고 해당 피의자한테 훨씬 더 불리한 결과들이 야기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구치소 상황을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서울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는 상황인데 공수처의 조사에 계속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불응하고 있는 상황. 지금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응할지는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세 번째 변론 기일이 열리는데요. 앞으로 지금 윤 대통령이 구속이 된 상태에서 탄핵 심판에 출석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모습을 드러낼 건지 또 언제쯤 나올 것인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구속된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관련되어 있는 다른 재판들에는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출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구금되어 있는 피의자나 혹은 피고인 혹은 이제 기결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외부 재판에 보통은 잘 나오는 편이라고 할 수가 예. 있거든요. 다만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과 태도들을 봤을 때는 이 과정에 있어가지고 이제 또 헌법재판 재판 기일에 나아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계속 정치적인 이슈를 아젠다 삼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더 펼치고자 한다면은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는다면 수사에는 응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만 나가냐라는 이제 비판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경호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시각 윤 대통령이 구속돼 있고 공수처 직원들이 방문해 있는 서울구치소 한 모습 실시간으로 보여드리면서 관련 내용 오늘 김성은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